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재련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성폭력과 관련된 기사에서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알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성인지 감수성이 뭘까요? 제가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한 수사관님이 저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성인지 감수성 그거 피해자 편들어 주라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하는 말 저희가 조소에다 담고 그냥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사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은 절대로 피해자 말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은 모호한 말도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특정한 장면, 특정한 단어, 특정한 사진 이것을 보고 기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과 관련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던 그 당시의 앞뒤 상황,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이 한번 그 사안을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라는 것과 피해자의 편을 들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피해자의 편을 든다는 것은 무조건 피해자의 말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 맥락 속에서 사안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은 왜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는지, 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가해자하고의 관계 맺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후 맥락 속에서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군대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선임병이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가요? 예전엔 아마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선임병이 괴롭혔을 때 내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선임병이 야 라면 하나 끓여봐 라고 했을 때 싫은데 내가 왜 너한테 라면을 끓여줘야 돼? 너 지난번에 나 구타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나는 여러 차례 선임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후에 선임병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이 출출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 저 선임병을 위해서 라면을 한 그릇 끓여주면은 저 사람이 앞으로 나를 덜 괴롭힐 것 같고 내가 덜 힘들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에는 선임병이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상병님 제가 라면 하나 끓여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하듯이 라면을 끓여주기도 합니다. 이 후임 병사가 선임병을 위해서 끓이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라면을 끓이고 선임병을 즐겁게 해줬다. 이런 행동을 후임병이 했을 때 기존에 선임병이 했던 구타 등의 폭력은 폭력이 아닌 것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군 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해야 하는데 선임병이 있는 동안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면 더 밉보여서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더 구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생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상급자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이해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성폭력의 경우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보다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거든요. 직장 상사가 갓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전화했을 때 당연히 불편하죠. 기혼자인 상사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데 그것이 아주 흔쾌하고 기분 좋을 신입 직원은 없거든요. 그러나 상사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싫은데요? 제가 왜 부장님하고 영화를 보러 가나요? 부장님 또라이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장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외할머니가 생신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가 봐야 해요. 부장님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장이 또 연락을 해서 그 영화가 지금 곧 1000만 관객이 든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보러 갈 수 있을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핑계를 댑니다. 부장님 너무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장님이 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부장이 눈치를 채고 더 이상 영화 보러 가자는 제안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불굴의 부장이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댈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이 대리가 이야기를 해요. 부장님 제가 예약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장님이 예약하도록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본인이 예약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예매를 하고 극장에 가서 같이 영화를 봐요. 내가 결국 영화 한 편을 봐주면 앞으로는 나한테 전화해서 영화 보러 가자고 괴롭히지 않겠지? 내가 좀 더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두 사람이 옆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 보고 있는 모습을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과장인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죠. 우리 부장님이 왜 김대리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있지? 근데 왠지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극장에 가는 것은 적어도 친한 사람이거나 뭔가 썸을 타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니까. 그래서 괜히 내가 인사했다가 부장님이 난처해하면 어쩌지? 지레? 본인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안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 대리가 회사에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부장으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더니 부장이 온 회사 안에 동네방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가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게 맞다. 기혼자인 본인이 김대리하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자기가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자기 성폭력 하지 않았다. 둘이 사귀는 사이였다. 그리고 심지어 김대리가 자기를 꼬셨다. 그래서 김대리가 적극적으로 영화 보자고 했기 때문에 표도 김대리가 끊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모함을 당한 것 마냥 억울하다는 식으로 직장 내에 소문을 내고 다니거든요. 그런 부장의 변명들을 들었을 때 그 극장에 갔던 과장인 여러분이 맞아. 내가 저 두 사람 사귄 거 알아. 내가 저 두 사람이 극장에서 다정하게 영화 보는 것을 봤어. 부장님 너무 억울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본 장면은 부장과 대리가 옆으로 앉아서 영화를 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얘기할 때는 옆으로 앉은 사람이 다정한 사이가 돼버립니다.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다정한 사이였나요? 실제 팩트로 들어가 보면 피해자는 왜 극장에 갔습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부장이 계속 전화하니까 계속 내가 거절할 명분이 없고 부장인데 계속 내가 거절했다가 불쾌한 마음을 먹은 부장이 내 인사고과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까봐 할 수 없이 영화를 보러 갔던 겁니다.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면 그 극장에서 봤던 하나의 장면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 보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귀었어? 나란히 앉아 있었어? 다정해 보였어. 부장님이 정말 억울하네. 계산도 대리가 했네. 잘 나가는 부장을 이 직원이 발목 잡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할 때 하나의 장면, 하나의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인지 감수성을 장착했을 경우에는 그게 아니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몇 차례 거절을 했는데도 부장이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화 한 편 본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라고 해서 가서 봤던 거야. 그리고 그 장면을 당신이 본 거야. 근데 이렇게 영화 한 편 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영화를 보면서 부장이 팝콘을 먹는 척하고 손을 만지고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가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특정한 장면, 특정한 단어, 문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피해자가 처한 사정에 대해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살인사건이라든지 방화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살해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슨 감수성을 가져야 하나요? 이미 시신이 있는데, 이미 불타버려서 그을려진 전소된 집의 형체가 있는데요. 즉, 피해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런 감수성이라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폭력의 경우에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가 성적 요구를 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왜 적극적으로 싫지만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었는지, 피해자가 그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피해자는 왜 가해자에게 그런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는지와 관련해서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관계의 본질은 어떠한지,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위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 처했을 때 내가 김대리라고 하면 과장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었을까? 쉽게 내가 왜 당신하고 영화를 보러 갑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고려해 보시면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 편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입장 속에서 앞뒤 맥락 속에서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 어려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본질, 힘의 차이, 권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김재련의 엑스파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